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소광리 소나무 숲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신용복 교수님의 수필이니까 한번 잘 보자. 수필은 별거 없어. 그냥 자신의 체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개성적이냐 아니면 교훈적이냐 아니면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 사회적 문제냐 그러면 이제 중수필로 넘어가는 거지. 보통 개인적인 수필은 대부분 경수필인데 여기는 지금 이야기가 조금 약간 무거운 거야. 약간 무거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 본문 한번 볼게. 그냥 원래 여기 화자는 필자라고 그러지. 필자는 소나무 숲 체험을 했어. 그게 어디냐면 소광리라는 곳에 소나무 군락이 있었나 보지. 거기 가가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럼 이 우리 모두라는 건 현대인을 말하는 거야. 현대사회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수필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편지글 형식처럼 마치 엽서에다가 이렇게 현대사회 현대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야. 자,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엽서를 보낸다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밝혔네, 그지? 엽서 형식으로, 편지글 형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여기 지금 계속 당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당신의 의미도 잘 생각해야 돼. 뭐냐면 필자가 이 엽서에다가 글을 쓰잖아.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당신이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확대시키면 우리 독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 확대시키면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니 여기는 특정한 누구에게 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썼다고 하면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필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엽서를 통해서 글로써 전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알았네. 그냥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 바람풍 서리상. 그러면 고난 고초, 문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여기서는 나무니까 그냥 바람하고 설이라고 할게. 그거를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일단 떠오르는 게 뭐냐면 500년 풍상을 겪었는데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소나무.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겠지, 그지? 뭐 강인한 생명력도 좋고 참아내는 인내심도 좋고 일단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있는 거야.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경이. 놀랍다, 신기하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어떻게 보니까 봐봐. 그 긴 세월, 적게 얘기하면 100년, 200년이지만 500년의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만 버텨온 것, 정말 경이롭다. 그러니까 뭐 멋있다를 뛰어넘는 얘기야.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 그러면 우리하고 정반대의 모습이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이것저것 다 갖추었는데 소나무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신발 한 켤레의 토지. 뭐 신발 한 켤레는 변변하게 갖춘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토지라는 신발 한 켤레 뭐 이런 거야.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현대인, 우리하고는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저 나무의 모습이란 말이지.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나한테 아주 신랄한 어떤 뭐랄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필자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자신과 그 다음에 독자들이면 현대사회 현대인이겠지, 모두에게 뭔가 자성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소나무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이 반대란 말이지. 변변히 이루어낸 것도 없어. 대조돼 있고, 필자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게 소나무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첫 번째 느낌은 소강리 소나무숲의 느낌은 경이롭다. 그리고 뭔가 나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찰의 메시지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 느낀 거야. 자, 중간. 벌써 중간이잖아. 되게 짧지.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란 말이 자꾸 나오니까 봐. 일방적으로 엽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죠? 나 오늘 와서 봤더니 그걸 느끼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있다. 당신의 말을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지. 그것도 써놨어 지금.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만져볼 때마다. 별처럼. 별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움의 대가지, 그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죠.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성찰이야. 그보다 못한 게 뭐야? 별이나 소나무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에 우리는 돈을 지불하며 살고 있다, 이런 뜻이야.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이 있겠지.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의 정궁의 기본 궁제라고 했어. 궁제란 말은 궁궐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보통 문화재, 역사 복원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경복궁을 다시 기본 궁궐의 형태로 되찾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건 역사의식이야.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복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반성하게 된다고.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원목은 가공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베어가지고 하는 게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복궁 복원에 들어가는 나무가 막대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역사의식 때문에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 역사의식, 문화재 복원, 역사 복원, 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건 자연을 그만큼 훼손한다는 얘기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배우다가 복원해야 되겠지만 자연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나친 훼손이 아닐까라고 반성했다는 얘기야.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톤 트럭 500대 그만큼의 분량 다 나무마다 다 수령을 따져보면 몇백만 년 되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가 500년 지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 놓은 걸 인간 중심으로 싹 베어버린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 형태에 대해서. 경복궁 복원도 일종의 자연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자 한다는 얘기야. 복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자연훼손, 이거는 생각해 볼 게 아니냐. 그게 무차별적인 자연훼손이 뭐냐면 현대사회의 소비 패턴이 그 지금 경복궁 복원에 나무를 베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아니? 단면을 지금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본문하고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지.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지. 중요한 거를 빼놓고, 여기서는 인간이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따지면 뭐 필요한 거겠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없애서는 안 될 걸 마구 잘라내고 있다는 거지.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기본형은 서슴다, 서슴고, 서슴지, 요거밖에 활용을 못해.
불완전 동사야. 서슴지 그러면 안 돼.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봐. 소나무 베는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현대사회 우리 현대인의 삶의 행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소각리 소나무숲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유일한 생산자.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지, 그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인간은 그래도 뭐 농사라도 지으니까. 근데 그 생산의 주체는 식물이 되겠지, 그지?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산이라는 건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산을 너무 과시하거나 뭐 의미와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 고작 하는 게 저 정도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생산에 관련돼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특히 생산 말고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소비에 최대한 가장 소비하는 게 바로 인간이고 생산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것도 고작 이런 거밖에 안 해요 라고 그 생산의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생산이 아니지. 생산된 걸 가공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소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쌀을 밥을 짓는다는 건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기적으로 막 자기 인간중심적으로 소비하잖아. 소비하고 있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현대사회 현대인 특히 지나친 무차별적 소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비의 주체잖아. 그런데 그 소비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는 거야. 현대인이 소비의 대상.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소비의 대상. 예를 들면 노동력 같은 경우, 그냥 값싼 노동력이 마구 팔려. 그럼 그건 소비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노동력이 소비의 중심이 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소비의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 거야.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이거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경제학의 폭력성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경제학이야.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만 규정해. 이게 지금 16세기 경험론자들, 즉 이 말하는 과학을 통한 실험 관찰, 이거는 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경험론자들의 주장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이용의 대상, 활용의 대상. 자연의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게, 그게 이제 발전되면 경제학의 폭력성이지. 이 폭력은 마구잡이로 자연을 소비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폭력성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 소각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부각이라는 게 원래 두드러진다, 다리가 드러난다 뭐 그런 뜻이거든. 소각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베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하려고 잘 나가고 막 이런 게 소각리라는 얘기지. 결국은 인간은 자연을 소비하는 폭력적 존재고 그 다음에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이제는 객체로까지 전락한 신세가 됐다. 마구잡이로 베어버리는 건 인간의 폭력성이다. 자, 그 다음에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뭐 이렇게 글로다 적어놓은 규칙은 아니지만 올라가면 안 된대. 산판일이 뭐냐 그러면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를 베는 일을, 쉽게 얘기하면 나무꾼이지. 나무꾼이 자기가 벤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게 불문율이래. 말 안 해도 정해놓은 규율이야. 알았니?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녹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싹둑 잘린 거 아니야. 그 노기가 그 사람한테 미쳐. 그러면 이 사람은
해롭게 된다는 거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문율처럼 그릇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는 거지.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또 확대시키는 거야. 온 산천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아무나 그 모든 숲속의 모든 것은 인간 입장에서 소비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아.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 여기서는 이제 고통, 시련 뭐 이런 거지,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래. 지구법이고 의인화시켰어. 함께 겪어왔다 그랬으니까 의인화시킨 거지, 그지? 역시 당신의 말이라고, 당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아까 일방적 엽서 편지글이 아니라 상호소통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걸 물리치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봐봐. 그럼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나무, 여기서는 지금 함께 옆에 혈육 같은 나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저 소나무, 나무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다. 동일시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지. 그래서 혈육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끝까지는 묻히고 나서도 솔바람, 바람 부니까 그 바람 소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소리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솔바람뿐만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다. 아까 혈육이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야.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 고고하고 절기 있는 고절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소나무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흉악한 거 아니라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쭉 보면 이 전통적으로 우리한테는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지, 그지? 금강소나무, 금강송의 곧은 등치에서뿐만 아니라 곧은 등치라 하죠, 등치. 등치라는 얘기는 나무 밑동,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금강소나무를 잘랐을 때 그 등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예찬하잖아. 소나무에 대해서. 십장생이기도 하지만 예찬한단 말이야. 푸르름. 늘 항상 푸르름.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푸르름. 지조와 절개를 말하는 거야. 이게 금강소나무처럼 아주 멋진 수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굽고 바위에 꾸불꾸불 뒤틀린 나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습니다. 상품 미학이 뭐야? 그러니까 상품 미학이라는 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꾸미는 거야. 멋지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미,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게 전혀 다른 미학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다른 미학은 뭐야?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 막 뒤틀린 소나무가 있어. 야, 이건 풍상을 겪고 이건 꿋꿋한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50만 원이야. 이건 상품 미학이라고. 근데 또 다른 여기 그 미학하고 전혀 다른 미학은 뭐냐면 이런 뒤틀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소나무, 우리에게 생명력이라는 어떤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것처럼 살려고 노력해. 이거는 상품 미학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미학이지. 그게 원래 우리가 나무에 주었던 미학의 의미란 말이야.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왔다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따졌지. 지금 자본주의가 되니까 상품 미학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상품 미학하고 전혀 다른 미학, 우리 소나무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의지와 절개, 지조, 고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우리는 소나무에게 부여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성이지, 속성.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 이건 척박한 환경이고, 소나무도 그런 환경에서 푸르름을 유지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문명, 인간사회, 폭력성이 막 자행되고 있잖아.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어떤 뭐 아까 얘기한다면 상품 가치에 주목하지 않고, 상품 미학에 주목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미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소나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뭐냐면 현대사회가 소비사회고 인간중심 사회고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의 의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메마른 땅을 지키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야. 문득 지금쯤 거리에,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외딴 섬이라 그랬어. 이것도 뭐 안 좋은 환경이지.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이나 기리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또 인용했잖아.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한 거야. 일방적으로 소강리에서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생각만을 전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란 말이지. 자,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했다는 사실, 이게 현대사회란 말이지. 자, 소나무는 고고한 절개와 지조, 그 다음에 푸르름, 영원성,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포기했어. 그러니까 자손이나 키우겠다는 정말 생존, 소박한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았니?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뭐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는 너무 사람들의 삶 자체가 황폐해졌다, 비정해졌다, 인간성을 상실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더 암담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스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보통 아카시 나무가 있으면 밑에 뿌리가 너무 얽혀가지고 무덤을 쓰면 안 될 정도로, 그냥 뿌리가 막 파고들어, 관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것처럼 우리의 고고한 절개, 고절에 가까운 소나무, 아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 소나무, 얘네들이 아카시나무하고 화렵수들이 막 자리를 뻗쳐간단 말이지.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 나무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나무의 경우는 소나무를 좀 키우려고 하는데 아카시나 뭐 아니면 그 화렵수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잖아. 그러면 이 나무들의 터전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하나를 두고 여럿이 싸우는 거니까 경쟁이지.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모습, 무한 경쟁. 나무도 그렇단 말이야. 지금 소나무 자리를 화렵수 아카시아가 침습해 간단 말이지. 그게 바로 현실이란 말이야. 나무뿐만 아니야,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나무마저도 이렇게 됐다는 거지.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나무들까지도. 이게 바로 현대사회, 무한 경쟁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마무리할게.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나왔다는 얘기지.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던, 다 죽어가다 살아난 게 소생인데,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은, 잡아봐. 현재 나무가 있잖아.
화렵수 아카시의 침범을 받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신화를 떠올린 이유는 솔방울 이거 하나만이라도 결국은 나중에 소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이 솔방울, 즉 여기 솔방울이 바로 나중에 울창한 소나무 아니면 푸르른 소나무로 되기 위한 희망이지. 희망과 기대,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솔방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나중에 소나무가 자라나고 푸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니까 그거는 사랑해야 된다. 그것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무사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믿고 맡겨야 돼. 따라가야 된다고. 신뢰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온 아이처럼 마치 쫓겨가듯 갔는데 여기 산에 와서 느낀 건 바로 그거라고. 그 신화를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는, 나를 포함한 당신 모두는 이 솔방울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꼭 간직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믿어야지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처음으로 쇠가 만들었을 때, 이 쇠는 바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그 현대사회 폭력성이지. 모든 나무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왜? 단단한 저 쇠가 도끼가 돼가지고 나를 베어버릴 테니까.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새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얘기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자루 없는 새도끼, 그러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 아니야, 그지? 우리들 스스로 문명의 폭력성을 휘두르는 자루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명의 폭력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우리는 절대로 배워 넘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현대 문명의 폭력성 얘기했는데, 그 폭력성을 막으려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알았니?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새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바로 그게, 나무는 인간이고, 나무가 인간이야. 새는, 이건 문명의 폭력성이란 말이야. 문명의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건 누구라고? 인간이지, 인간. 그러면 인간이 자루, 즉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새는 결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인간들에 따라서 폭력성은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니? 이게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인데, 맨 앞으로 다시 와볼까? 자, 이 수필에 대해서 잠깐 중간에 내용을 한번 볼게. 거기 보면 내용이 이런 걸 나오지. 준엄한 회초리를 하는 그런 스승 같다 그랬잖아. 아까 선생님 설명했는데, 소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나보다 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데 꿋꿋하게 생명을 유지해. 나는 더 좋은 환경인데 변변히 이룬 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마음속으로 뜨끔한 거지. 반성하게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게 만들었으니까 스승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소광리 갔다 왔잖아. 수필의 종류 그럼 뭐랄까? 거기 갔다 왔으니까 기행수필 좀 되겠지. 기행수필. 그 다음에 편지 형식이니까 편지를 어려운 말로 그냥 서간문이라고 그래. 서간체 수필이라고 해도 돼. 엽서인데요. 엽서가 편지지 뭐야. 편집은 형식인데 뭐. 그 다음에 저 지금 제목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지만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소비. 두 번째, 무한 경쟁.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주제라고. 이 글은 편지글 형식이다. 편지글 형식.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했습니까? 예, 바탕으로 했어요. 소광리 갔다 온 거니까. 그 다음에 비판의 대상은 누굴까? 이기적이거나 소비적이거나 하는 인간 현대사회의 현대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자연적 소재고, 알았니? 그 다음에 자연에서 깨달은 걸 확대시켰다, 일반화시켰다, 인간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수필의 특징이야. 이수필 필자는 당신에게 보내는 엽서 형식으로 쓰고 있지, 그지?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걸 거기다 적어놓고 당신과 소통하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필자는 소광리 소나무숲에 체험을 했어. 그리고선 현대인의 어떤 태도를 비판적으로 봤을까 긍정적으로 봤을까, 그러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형식은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인데, 원래 수필은 처음이 없어도 되고 끝이 없어도 되고 중간만 있어도 되고 끝만 있어도 돼. 사실은 무형식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써도 돼. 그게 수필의 특징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현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를 보고 있다. 생산이라는 것도 고작 꼴락 그것밖에 안 된다. 알았니? 심지어는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야. 글 속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 다시 해주는 거야. 자, 소나무를 베는 일은 바로 인간의 폭력성을 말하는 거고,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소비도 소나무를 베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확대시켰지, 그지? 소나무 같은 사람,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소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면서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 상품 미학이 아니라 또 다른 미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경제적인 폭력성이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고, 소나무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소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솔방울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대와 희망이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뭐라고? 이거 다 경제적 관점이야. 그런데 또 다른 미학이 있다는 얘기겠지. 우리 조상은 봐봐, 뒤틀린 나무가 있잖아. 자, 잘 들어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또 다른 미학은 이런 것들일 수 있어. 소나무가 곧장 막 자라. 오, 저 나무 되겠는데? 재료가 되겠는데? 비싸겠는데? 기둥으로 써야 되겠는데? 이건 경제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의 관점이고 경제 관점의 미학이라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저 뒤틀린 소나무를 보면서, 물론 재료로 쓸 수는 없겠지만 쟤는 온갖 풍상을 겪었지만 끝끝내 살아남았어. 야, 정말 강인한 녀석이야. 꿋꿋한 의지를 가졌네. 나도 배워야 돼. 이게 바로 또 다른 면의 미학이라고. 그거에 주목한 게 우리 조상들이고,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폭력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잖아. 현대사회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자루의 의미를 잘 기억하더라고. 자루. 그게 바로 인간의 폭력성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루를 만들어서 새에다 꽂아갖고 소비하고 막 다 없애버리는 폭력성을 자행할 건지, 아니면 자루를 만들지 않아서 쇠라는 도구가 무용지물이 될 것인지, 그건 우리 손에 달렸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손에 달렸다. 당신이 누군데? 현대인이지, 그지? 자, 그러면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또 더 세세하게 할 게 뭐냐면, 앞에 펴볼까? 신발 한 켤레 토지만을 차지했대. 근데도 우람하대.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척박한 환경이고 좁은 땅이거든. 그런데도 저렇게 꿋꿋한 우람한 소나무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여기 필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지. 예찬하고 있지. 반대로 소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변변하지 못하게 이루어 놓은 게 없는 삶을 생각하면 이거는 성찰, 반성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경복궁 복원 현장에서 경험을 떠올렸어. 이거는 자연에 가해지는 인간의 폭력성을 생각했어. 그 다음에 산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올라간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랬지. 이거는 잡아봐. 그 나무에서 나오는 녹이 있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숲에 녹이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어떤 폭력은 봐봐. 필요하다면, 인간에게 필요하다면, 혹은 돈이 된다면
다 갖다 베어버리고 써버린 인간의 어떤 소비 행태에 대한 아우성이 온 숲에 다 있다. 그런 얘기야. 마지막.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에 관한 신화의 얘기겠지. 거인에게 잡아먹힌 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소년은 솔방울.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지. 결국 희망을 잃지 않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필자가 얘기한 거고, 필자는 솔방울 얘기하면서 무한 경쟁 얘기를 했어. 무한 경쟁. 말하니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나무, 자, 경제적 관념이고 뭐 산업미학이라고 할게. 사랑한다면 먼 훗날에 있잖아, 이 나무가 될 솔방울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의 끈질긴 생명력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척박한 사회야. 이게 계속 가가지고 다 망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솔방울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떤 기대와 희망, 그리고 신뢰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있잖아, 환경이 척박하고 무분별한 소비, 무차별적 경쟁 막 이렇게 안 좋다고만 얘기했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뭔가 또 다른 미학처럼 뭔가 긍정적인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솔방울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이게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이유인가 뭐 하는 수필이다. 알았지?